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매슈 D. 러플랜트, 옮긴 이는 이한음, 펴낸 곳은 부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노화는 질병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노화와 유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하버드에서 25년간의 장수 연구를 집대성해 쓴 책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삶의 불가피한 일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늙어감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 인간 본성과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질병이며 이 병은 치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으며 노화만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지 고통스러운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아무런 질병과 장애 없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건강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이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과 헬스케어 분야 최고 50인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 싱클레어 박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명혁명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풀기 힘든 두 가지 중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늙는가? 그리고 어떻게 노화를 끝장낼 것인가? 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화 극복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왜 이 방법들이 건강과 장수에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밝혀줍니다. 더 나아가 싱클레어 박사는 인류의 수명 연장은 옳은가, 인류 종말은 임박했는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늦추고 멈추고 심지어 되돌리기까지 할 수 있다. 노화의 종말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는 없다. 늙는다는 것이 지금은 자신과 동떨어진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 숨을 내쉰 뒤 우리 세포는 산소를 달라고 비명을 질러댈 것이고 독소가 쌓일 것이고 화학 에너지가 소진될 것이고 세포 내 구조물들은 해체될 것이다. 몇 분 뒤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교육, 지혜, 기억과 미래에 발휘될 수 있었을 모든 잠재력은 되돌릴 수 없이 삭제될 것이다. 나는 어머니인 다이애나가 돌아가실 때 그렇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아버지, 동생, 내가 다 있는 자리에서였다. 남아있던 폐에 액체가 차면서 순식간에 돌아가셨다. 고통을 덜 겪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내가 미국에서 호주까지 오는 길에 쓴 추도사를 읽으면서 함께 웃고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몸이 원하는 산소를 얻을 수 없어 가쁘게 헐떡거리면서 어머니는 절망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나는 몸을 기울여서 어머니의 귀에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셨다고 속삭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뉴런들은 죽어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드린 말뿐 아니라 지녔던 모든 기억을 지웠다. 나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닥친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니는 나를 키운 사람이었다가 헐떡거리고 꿈틀거리는 세포 덩어리로 변했다. 존재의 원자 수준에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짜내느라 사투를 벌이면서 말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죽음이 이런 것이라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야? 홀로코스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클로드 란즈만만큼 죽음을 상세히 조사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총평, 사실상 경고, 그의 총평은 오싹하다. 그는 2010년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죽음은 폭력적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잠자다가 조용히 생애를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상상과 달리 자연사 같은 것은 결코 없다.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죽음의 폭력성을 인지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은 놀라울 만치 일찍부터 죽음이 비극임을 이해하게 된다. 4-5살 무렵이면 아이들은 죽음이 일어나며 되돌릴 수 없음을 안다. 죽음은 아이들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으며 진짜로 있는 악몽이 된다. 처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부모, 교사, 자기 자신이 그런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5에서 7세 사이에 모든 아이들은 죽음이 보편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식구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반려동물이나 화초도 다 그럴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점을 처음 알게 된 때를 기억할 수 있다. 또 우리 큰아이 알렉스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역시 아주 잘 떠올릴 수 있다. 아빠는 영원히 살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렇지. 알렉스는 며칠 동안 울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윽고 그쳤다. 그리고 2번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그 일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비극적 생각이 우리 의식 아래 깊숙이 묻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죽음을 걱정하는지 물으면 아이들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곤 한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 먼 훗날 늙었을 때야 일어날 것이므로 관심 없다고 답한다. 우리 대다수는 50대 중반쯤 될 때까지 그런 견해를 유지한다. 그저 죽음이 너무나 슬픈 일이며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가 때로 너무 늦게야 그 사실을 깨닫곤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과 맞닥뜨리면 황망해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로빈 머렌츠 헤니그는 할머니가 된 뒤에 죽음의 냉혹한 진리를 알아차렸다. 아주 운이 좋다면 온갖 경이로운 순간들을 함께하고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주의 삶은 당신이 살아서 보지 못할 일련의 생일들로 이루어진 긴 사슬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려면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내게 이 용기를 내보라고 처음으로 요구한 사람은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였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교사이자 주인공인 존 키팅을 연기함으로써다. 키팅은 10대 학생들에게 색바랜 사진 속에 오래전에 죽은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너희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 키팅은 말한다. 너희처럼 패기가 넘치지. 눈에 희망이 가득 차 있지.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땅에 묻힌 지 오래야. 키팅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학생들 뒤에서 그는 유령 같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인다. 카르페, 카르페 디엠, 소년들이여 현재에 충실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이 장면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영화가 없었다면 나는 하버드 교수가 되겠다는 동기조차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어릴 때 할머니가 내게 가르쳤던 것을 20세 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된 것이다. 인류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의 젊음을 붙잡아라. 할 수 있는 한 꽉 붙들어라. 그것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워라. 결코 싸움을 멈추지 마라. 그러나 젊음을 위해 싸우는 대신에 우리는 삶을 위해 싸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에 맞서 싸운다. 종으로서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은 삶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사는 횟수는 늘어났지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늘어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살만한 삶 자체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100세까지 살게 될지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그런 일은 없기를 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지막 수십 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에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소 호흡기와 온갖 약물, 엉덩뼈 골절과 기저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수술 또 수술, 그리고 의료비, 맙소사 그 엄청난 의료비. 우리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은 때로 10년 넘게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하곤 한다. 우리는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수십억 명이 더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외과의인 아툴 가완디의 말 맞다나 삶을 늘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죽음이 의학적 경험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될 필요가 없다면, 더 젊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생애의 말년이 앞서 산 여러 해들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함으로써 세계 또한 구할 수 있다면, 아마 결코 다시 6살이 될 수는 없겠지만 26이나 36살은 어떨까? 어른이 해야 할 일들로 곧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면서 아이처럼 놀 수 있다면, 우리의 10대 시절로 압축해 넣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압축할 필요 없게 된다면, 20대에 그토록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게 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면, 그리고 곧 사실상 아주 곧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노화와 장수의 근원을 찾는 모험. 내 기억에 따르면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왜 늙는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의 근원을 찾는 일은 강의 수원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 쉽지 않다. 나는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하면서 탐구를 계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끈기 있게 버텼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지류를 보았다. 그리고 수원일 수 있는 것 또한 발견했다. 이 책에서 나는 노화가 왜 진화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내가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체계화할 것이다. 또 왜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보게 되었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일부를 이룬다. 2부에서는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란 것을 끝장낼 수 있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란 것을 끝장낼이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3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빚어낼 수 있는 여러 미래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 즉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림으로써 장수할 수 있는 세계로 나가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 우리가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적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 지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과학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미래 예측을 해보니 우리의 손주들 역시 100세 생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분명히 적어 보인다고 말할 것이다. 또 100세에 다다른다고 해봤자 아마 건강한 상태가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이 지구에 가장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류는 지구의 적이니까. 그들은 이 모든 주장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인류 역사 전체가 증거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의 평균 생애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할 것이다. 대다수가 40세에 이르지 못했다가 그 뒤로 40세에 이르렀다. 대다수가 50세에 이르지 못했다가 그 뒤에 이르렀다. 우리 대다수는 60세에 이르지 못했다가 그 뒤에 이르렀다. 대체로 이런 평균 수명 증가는 식량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대체로 그 평균 증가는 바닥 쪽을 밀어 올린 것이었다.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이다. 즉 이것은 인류 사망률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비롯된 단순한 결과다. 그러나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갔지만 상한은 올라가지 않았다. 역사 기록을 보면 100세에 도달한 이들이 있었고 그보다 몇 년 더 산 이들도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110세에 이른 사람은 아주 드물다. 115세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산 사람은 1000억 명이 넘는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한 120세를 넘겼다고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 프랑스의 잔 칼망이다. 대다수 과학자는 그녀가 1997년 122세에 사망했다고 믿는다. 비록 세금을 안 내려고 딸이 대신 엄마인 척 했을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녀가 실제로 그 나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 나이에 몇 년 못 미치는 나이까지 산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정확히 말하면 95%는 100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값은 계속 높일지 모르지만 상한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그들은 생쥐나 개의 최대 수명을 늘리기는 쉽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고 말한다. 이미 너무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틀렸다. 또 삶을 연장하는 것과 활력을 연장시키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단순히 살아있게 하는 것, 삶이 통증, 질병, 쇠약, 이동불능으로 판명난 뒤로 수십 년을 더 살아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지금 활력 연장, 그냥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활동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더 오래도록 누리는 것에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본다. 대다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닥치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중년에 이를 즈음이면 잔 칼망은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 100명 중에 못 들어갈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 세기로 넘어갈 즈음에는 122세를 일기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비록 유달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수를 누렸다고 말할지 모른다. 120세는 비정상적인 극단값이 아니라 기대값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장수라고 부르지조차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저 인생이라고 부를 것이며 인생이 그렇지 못했던 시대를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상한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내 견해에 동의하는 동료들은 많다. 우리가 늙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생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 그런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죽음이 드문 일이 되는 세상에 오려면 아마 멀었겠지만 죽음을 점점 더 먼 훗날로 미루는 일을 해낼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건강한 수명의 연장은 곧 이루어진다. 물론 인류 역사 전체가 그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특별한 세기에 수명 연장의 과학은 과거에 마주쳤던 막다른 골목들이 그다지 좋은 이정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가 우리 종에게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는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급진적인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의 산물이지만 이런 변화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쉬운, 더 나아가 그 믿음에 끌리는 이유다. 그런데 예전의 사람들은 인간의 비행을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가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라이트 형제의 현대판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미 키티오크의 모래 언덕 위를 글라이더로 활공하는 데 성공한 뒤 작업장으로 돌아가 있다. 이제 바야흐로 세상이 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1903년 12월 17일이 되기 전까지 세상이 모르고 있었듯이 지금 역시 인류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당시에는 조종하는 동력 비행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맥락 자체가 아예 없었기에 그 개념은 마법이나 다름없는 기발한 상상일 뿐이었다. 그런데 날아올랐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다시금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마법처럼 보이던 것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 인류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필연이라고 여기던 것을 끝장낼 때다. 사실 인간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 변화는 혁명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노화는 신체 능력을 쇠퇴시킨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특정한 병리 증상을 지닌다. 노화는 이 모든 일을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든 범주를 충족시킨다. 단 하나,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 빼고. 머크 노인의학 편람에 따르면 병이란 인구의 절반 미만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말한다. 그러나 노화는 당연히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편람은 노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부상, 질병, 환경 위험이나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신체 기능에 불가피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쇠퇴. 암이 불가피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당뇨는? 궤전은? 나는 상상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불가피하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그 편람은 노아를 잘못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아의 정의가 잘못된 탓에 기존 상식은 공공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널리 받아들여진 그 정의에 따르면 노화는 병이 아니기에 의학연구 지원, 약물 개발, 보험사의 의료비 항목을 위해 구축한 기존 체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용어는 중요하다. 정의도 중요하다. 체계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화를 기술하기 위해 써온 용어, 정의, 체계는 모두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수건을 던진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기조차 전에 수건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만 할 싸움이 있다. 영광스러우면서 세계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의 49.9%에게 일어나는 것은 병이고 50.1%에게 일어나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타당한 이유 따위는 전혀 없다. 사실 그렇게 정반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전 세계의 병원과 연구소에 헛된 의료체계가 구축된 이유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면,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더 작은 문제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쪽을 택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자 쪽을 택할 수 있다. 나는 노화가 질병이라고 믿는다.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우리 생애 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노화가 질병임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내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 있다. 2028년에 어느 과학자가 라인 1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할 것이다. 곧 우리 모두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또 라인 1 바이러스가 당뇨병, 심장병, 암, 치매 등 대다수 주요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바이러스는 느리게 진행되는 섬뜩한 만성 장애를 일으키고 설령 약한 수준의 감염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장애에 굴복할 것이다. 다행히 전 세계가 치료제를 찾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2033년 한 기업이 라인 1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신생아 때 백신 접종을 받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50년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어진 삶이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우리의 자연 수명임이 드러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을 딱하게 여길 것이다. 50세에 신체 능력이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80세까지 살면 잘 산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말이다. 물론 이 내용은 내가 방금 창작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최근에 우리 모두의 유전체에 들어있는 이른바 이기적 유전자, 실제로 라인 1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증식해 세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신체적 종말을 앞당긴다고 시사하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의문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라인 1이 부모에게서 직접 유전되는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통해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할까? 인류에게서 라인 1을 없애고 싶은가?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계속 증식하면서 끔찍한 질병을 일으키도록 놔두기를 원하는가? 라인 1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인류의 절반 이상이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가? 그것이 바이러스인지 이기적 DNA 인자인지 그냥 단순히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세포의 구성 요소인지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최종 결과는 동일하다. 노화가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믿음은 뿌리 깊다. 그러니 노화를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어느 정도 설득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사고 실험을 더해 보도록 하자. 지구의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5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산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당신의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 당신 가족은 80세에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새고 당뇨에 시달리고 쇠약해진다. 이 딱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인 딱하고 불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을 진찰한 의사가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병명을 붙이고 눈을 검은 막대로 가린 사진을 의학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사회는 당신 가족의 딱한 유전병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찾기 위해 기금을 모을 것이다. 독일 의사 오토 베르너가 40대임에도 외모와 신체 능력이 80세로 보이는 증후군을 처음 학계에 발표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질병이 내가 1990년대에 MIT에 왔을 때 연구한 베르너 증후군이다. 당시 어느 누구도 내가 불가피하거나 불가역적인 질병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베르너 증후군을 질병으로 보고 돌파구가 될 치료법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베르너 증후군 환자나 내게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앞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 있다. 게다가 이 병은 연구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치 지구 전체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난 90세 넘어까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선뜻 생각할 당신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나이보다 겨우 1년 더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자. 시청 공무원이 당신의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냈다고 하자. 당신이 실제로는 92세인데 잘못 적혀 있다는 것이다. 수정된 사항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92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은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을까? 당신의 삶에서 변한 것은 전혀 없다. 그저 증명서에 적힌 숫자 몇 개만 달라졌을 뿐이다. 갑자기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다고 느끼는 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32세든 52세든 92세든 마찬가지다. 미국의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10에서 20세 젊다고 느낀다고 한다.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 더 나이 들었을 때 사망률이 더 낮고 인지력 또한 덜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선순환이다.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렇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든 간에
설사 몸 상태가 좋고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고 해도 당신은 질병을 하나 갖고 있다.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질병은 조만간 당신을 따라잡을 것이다. 노화를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건강과 복지에 관한 주류 견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임을 나는 인정한다. 다양한 사망 원인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의학적 조치들의 체계를 확립한 바로 그 견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체계는 주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가 손에 든 것은 기껏해야 노화의 징표 목록뿐이었다. 노화의 정보 이론은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징표들을 의학적 조치의 지침으로 삼는 방식에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 그런 방식은 각각의 징표에 대처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텔로미어 단축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하고 영양소 감지의 혼란을 막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억제하고 노쇠를 중단시키고 줄기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조치들은 그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킬 방안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전 세계의 학생, 박사 후 연구원, 기업과 함께 이 각각의 징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9개의 지류에다 9개의 댐을 건설하고 있다. 2010년 왕립협회에 모인 이들이 이 싸움에 붙인 명칭인 노화의 새로운 과학에 달려든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더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며 그럴 가치 또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는 댐 하나만 건설할 수 있다. 수원에다 말이다. 문제가 생길 때 조치를 취하는 식이 아니다. 잘못된 일의 진행을 단지 늦추는 식이 아니다. 우리는 노화의 증상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 적게 먹어라. 2.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3. 육식을 줄여라. 4. 땀을 흘려라. 5. 몸을 차갑게 하라. 6. 후성 유전적 경관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